계속해서 1-15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자공은 스승의 가르침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퍼뜩 떠오른 시경, 위풍, 기욱의 한 구절을 말한 거죠. 이제 그가 인용한 식구가 포함된 이 작품의 첫 장을 감상해 봅시다. 저 기수의 물구비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네.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군자여, 옥도를 끊고 줄로 쓰는 듯 끌로 쪼고 가는 듯하다. 엄숙하고 당당하니 그 덕이 빛나고도 뛰어나네.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군자여, 끝내 잊지 못하네. 시경 최초의 해설서인 모시전에 의하면 이 작품은 위나라 사람들이 무공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입니다. 국어에 따르면 위나라 무공은 주나라 평왕의 신하로 주나라를 도와서 백성들을 화합시킨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심지어 95세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릇 신하는 조정에서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란 일을 해야 하므로 바른말로 자신을 훈계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인물됨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품에서 원석인 옥도를 갈고 닦아서 옥을 만든다는 성어 절차탕마가 유래했는데, 알다시피 땅속에 묻혀있던 옥돌은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갈고 닦는 과정을 통해서 빛나는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죠. 따라서 오늘날 절차탕마는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항상 상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여 항상 상의 자세를 의미하는 구절을 떠올렸으니 공자는 자공의 연상 능력과 응용력을 높이 사면서 이제 함께 시경의 참뜻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고 크게 기뻐한 거죠. 이런 연상 능력과 관련하여 다음 구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8 자아가 물으셨다. 시경 위풍 석인에서 어여쁜 미소가 환하고 아름다운 눈은 흰색과 검은색이 분명하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흰색으로 밝게 비춘다는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흰 바탕이 있은 후에야 그림을 그릴 수 있네. 자아가 물으셨다. 흰 명주를 갖춘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먼저 내용이 되는 어짐과 의로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형식인 예로서 그것을 수식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뜻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아, 네가 새로운 연상 능력으로 나를 일깨우는구나. 이제 비로소 너와 함께 시경을 말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도 오늘날의 흰 도화지에 해당하는 흰 명주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야 채색할 수 있다는 비유법을 써서 어짐과 의로움은 도의 내용이 되는 반면 예는 도의 형식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이는 한나라 이후 발명된 것이라 진나라 때까지는 이처럼 하얀 명주천을 종이처럼 사용했죠. 자아가 인용한 구절은 시경 위풍 석인 2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해설서인 모시전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를 장강을 가엽게 여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기 노주공세가에 따르면 제나라 태자 득신의
누이 동생 장강은 앞서 소개한 위나라 무공의 아들 장공에게 시집갔습니다. 하지만 장공은 첩에게 빠져 본실인 그녀에게 자식이 없게 되자 위나라 백성들이 이 시를 지어서 장강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제 2장을 살펴보죠. 손은 연한 싹과도 같이 부드럽고 피부는 응고된 기름과도 같이 희고 매끄럽구나. 목은 나무 군뱅이와도 같이 희고도 길고 치아는 박의 살과 씨와도 같이 희고 고르구나. 매미의 작고 단정한 이마와 누에 나방의 가늘고 긴 곡선의 눈썹, 어여쁜 미소가 환하고 아름다운 눈은 흰색과 검은색이 또렷하게 나뉘네. 장강이 시름에 빠지자 위나라 사람들이 그녀가 시집올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상하여 묘사함으로써 위로하고자 한 것이 이 작품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주제나 식구의 맥락이 자하와 공자의 대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자하가 이 식구를 인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일부를 인용하여 필요한 의미만을 취하는 단장 취이고 심지어 억지로 끌어붙이는 견강부회인 것입니다. 그럼 공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좌전이나 국어 등을 살펴보면 춘추 시대에는 시경이나 서경, 상서 등의 고전서적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신의 의중을 피력하는 것이 이미 매우 보편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유력한 근거를 인용하여 말함으로써 자신의 말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전 인용은 작품과 본인의 뜻이 완전히 부합되는 경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경우, 그리고 전혀 맞지 않는 견강부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하의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되지요. 그렇다면 공자는 왜 비로소 자하와 시경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칭찬하고 있을까요? 바로 연상 능력과 응용력을 대단히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지요. 배운 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배운 것 자체에서 머문다면 학습은 무의미하니까요. 공자가 이처럼 연상 능력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나아가 강조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보입니다. 1-16 공자가 이르셨다. 참된 지도자는 남들이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지 못할까 걱정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주공의 악발토포의 자세는 다름 아닌 인재와 현인을 모시기 위해 정성을 다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혼자서는 뛰어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뜻을 이해하고 부단히 실천할 수 있는 인재가 무엇보다 절실한 거죠. 이처럼 공자는 참된 지도자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데 힘쓰며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는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시기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무제 때문에 노비는 벼슬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를 곁에 두고 심지어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와
천문기구인 혼천의, 강우량을 재는 측우기,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높은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당시 적잖은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장영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반대하고 또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할 뿐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죠. 그 덕분에 장영실은 각종 천문 관축기구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을 알아본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몰랐겠죠. 더군다나 세종대왕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해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한글을 창제하려고 애썼습니다. 남들이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지도자의 자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국민이 바라는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